외국인 매수세가 6거래일 연속 유입되면서 코스피가 2,900선을 탈환했습니다. 3년 5개월 만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실무자들의 의견을 직접 들은 건데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고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해가지고 프리미엄까지 못 가더라도 최소한 정상화라도 할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런 얘기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형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지금 거래 정지 권한은 가지고 있잖아요. 예, 이제 저희가 거래 정지 권한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 불공정 거래 혐의가 확실하다면은 저희가 권한 같은 걸 좀 확대를 해서. 그러니까 어떤 권한을?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예. 개별 계좌의 거래 인출을 금지시킬 권한을 달라. 첫 번째 발의자라 쉽지 않고 많이 떨리셨을 텐데 연이어 질문을 또 포화를 해주셔서 저희 박수홍 과장이 거의 멘탈이 나간 것 같습니다. 경제 박수 한번. 예, 경제 박수 필요한 순간입니다. 주식 시장에 관심이 많은 대통령이다 보니까요. 직원들이 의견을 제시하자 더 구체화된 질문이 돌아왔고 오히려 직원이 당황하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불공정 거래 적발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하게 조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이 오늘로 딱 일주일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그동안 빨간불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은 빨간불이 오른다는 의미가 있죠. 좋다는 뜻입니다. 2022년 1월 14일에 2,921.92포인트였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2,907.04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3년 5개월 만에 2,900을 돌파한 겁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한 말씀씩 좀 들어볼게요. 예,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매일매일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식을 투자하는 많은 분들이 행복의 비명을 지르고 있지 않을까. 특히 지난 6개월간 비상계엄 이후에 대통령이 없는 공백에서 대한민국이 운영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리스크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 포함해서 사실은 주식 시장을 포함한 우리 경제가 많이 불안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정치가 먼저 안정화됐다.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는데 이재명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여러 가지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재명 후보 시절에 본인이 직접 ETF를 투자하는 방식으로 유튜브도 찍으면서 나도 주식 투자자이다. 개미 중에 한 명이다. 1,400만의 개미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 5천까지 가져가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상당한 그런 신뢰감이 있고 특히 이제는 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마 20-30조 정도의 추경의 경제 활성화, 부흥 이런 기대감들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5월에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해외 투자했다 그러면 6월에는 국내 투자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해외 투자자들이 이제 국내에도 많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는 만큼 지금은 부흥의 시기이고 아무래도 정권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동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천을 넘어설까요? 3천을 저는 넘어설 거라고 보고요. 예. 실제로 ETF 투자한 많은 분들이 지금 수익을 내면서 사실 막 기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예, 시간 문제다. 예, 제가 볼 때는 우리 신 의원님께서 주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투자를 했습니다. 이재명 네. 주식에. 예, 저는 주식을 하진 않은데 제가 볼 때는 3천은 넘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오랫동안 박스피라는 거기에 갇혀 있었고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정부는 재정을 마중물로 하겠다고 하고 추경에서도 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봐야겠지만 25만 원 관련해 가지고 전 국민 대상으로 한 적어도 13조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문제는 주식만 오르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실물 경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문제는 3,000선이 갔다가 다시 2,900선으로 오거나 아니면 그 다음으로 도약하지 못했을 때 문제겠죠. 아무래도 주식이라는 건 지금 올랐을 때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팔았을 때, 실현했을 때 남았을 때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요? 맞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이게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어떤 경제 방향이 재정을 좀 우선시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재정이라는 건 세금이나 혹은 결국은 미래 세대의 어떤 부분을 현재로 가져오는 일종의 약탈적 성격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 주 52시간 예외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미국이나 뭐 일본, 중국, 심지어 사회주의라는 중국마저도 그리고 대만에서도 하루 8시간 이상 그 주 52시간 예외라는 부분에 대해서 원하는 만큼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 결국은 기업이 원하는 어떤 근로 근무의 어떤 유연성이 확보가 된다면 실질적인 기업의 성장이 이끌어진다면 재정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기업의 성장이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과 이어진다면 3,000포인트 이상의 4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성춘 의원님. 지금 2,900을 돌파한 건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월 들어서만 외국인 투자 금액이 4조 원이 넘을 정도로 지금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예. 사실 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뭐 한미 관계가 안 좋아질 것이다, 뭐 중국 우선주의를 할 것이다, 보수 진영에서 계속 그런 프레임을 씌워왔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초반에 보여주면서 저는 그 외국 투자자들도 이제 한반도에서도 한국에서도 투자를 할 가치가 있다라는 판단 하에 지금 2,900을 돌파한 거라고 보고요. 아까 재정 부분 말씀하셨는데 재정 투입이 되면은 더 넘어서겠죠. 근데 지금 단순히 재정을 확대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뭔가 한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투자를 알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투자를 본인이 많이 해왔고 IMF 때 본인이 실패했던 경험도 오늘 거래소에서 이야기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어떤 요소를 고쳐줘야 어떤 법을 바꿔줘야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할지를 너무 명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얘기해서 중간 배당을 많이 늘려서 투자자들을 유도해서 부동산 투자만큼이나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생활비도 벌 수 있는 그런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라는 명확하게 투자자들이 원하는 방향을 짚어주셨거든요. 예. 저는 그런 걸로 봤을 때 단순히 재정 확대가 아니라 투자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노하우와 청사진을 알고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정부기 때문에 투자가 점점 더 많아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3천, 4천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재정 확대 때문이 아니라 정말 투자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주는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전에 한국거래소를 찾았고요.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불투명성을 해소해야 한다 이런 당부도 했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너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생각될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장의 불공정성,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것 또는 최소한 완화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서 프리미엄까지 못 가더라도 최소한 정상화라도 할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런 얘기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정상화라는 표현을 썼고요. 역대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1999년 12월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시절인 2024년 1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6월 오늘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그리고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한국거래소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주가지수 5천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이 공약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주가 조작 같은 불공정이 있으면 강력하게 뿌리 뽑겠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백지연 의원님? 네, 사실 한국 주식시장의 한계는 돈의 규모가 굉장히 작다라는 점에 있는데요. 특히 정치적 규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이 기피를 한다거나 국내 투자자들도 미국 시장이 있거나 해외 시장으로 투자가 이동되는 그런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 같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신 바가 있고 주식을 보유했던 현황들이 논란이 된 바
바도 있었는데 그만큼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는 분명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돈을 풀어서 현금을 찍어내서 주가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공매도 등 지금 기존에 있는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재정비하는 방식들 그리고 결국에는 원화 가치 상승을 목표로 해서 내실 있는 경제적 성장세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한 지금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을 받아왔던 내용들은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오늘은 자유시장 경제에 대해서 본인이 그 가치를 언급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 기조도 다른 여러 가지 정책 기조도 그런 원칙에 근거해서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예. 자, 이 돈풀기라는 표현이 나와서 한번 짚고 갈게요. 추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20조에서 30조 규모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뭐 물가를 오히려 상승시킬 것이다라는 뭐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꼭 필요하다. 지금 이 타이밍에는 돈을 적재적소에 좀 풀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추경 얘기를 잠깐만 좀 해보죠. 두 분께서 이제 돈풀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성신 의원님. 저희가 추경을 추구하는 이유는 추경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자는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계속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게 경제 활성화를 좀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예.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추경 돈 풀면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물가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비상경제 TF 때도 딱 물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추경을 한다고 해서 물가가 이렇게 뭐 급등하는 그런 현상은 있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활성화만 시키면 됩니다. 지금 경기 너무 얼어붙어 있는 경기를 어느 정도 활성화시키는 그 역할만 해낼 것이고 그 이후에 경제 성장의 동력은 뭐 기업, 국민들, 이제 지갑이 열리기 시작한 국민들이 해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예.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단순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투자자기 때문에 좀 잘 안다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아까 우리가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관계자보다도 더 디테일한 요구들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재정을 확대, 돈을 푼다 이런 거에서 그쳐서 뭔가 경기 지금의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투자의 포인트, 어디에 투자자들이 동하는가를 명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이 앞으로의 이 그 주식 시장의 상승은 이 돈을 푸는 것 때문이 아닌 제도 개선으로 전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추경 자체를 지금 반대하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추경에 대해 자체는 아닌데요. 아무래도 이제 25만 원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실질적으로 이제 승수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0.2에서 0.3 정도의 효과다. 사실상에 이제 1,000억을 투자를 했을 때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의 효과, 그런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25만 원을 받으면 25만 원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25만 원 쓰지 않는 경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소비는 하지만 내가 원래 소비할 목적이 없었다면 그거는 소비로서의 어떤 이연 효과가 없다. 그런 어떤 주장이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지금 성치훈 위원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하는 어떤 주주 환원, 주식을 하는 사람들한테 일정 부분 배당을 높이는 그런 효과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기업이라는 것들은 일정 부분 수익이 났을 때 그게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내 기업들만의 어떤 경쟁이 아니라 해외의 어떤 기업과의 어떤 경쟁이 되는데 아무래도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보다면 저기 주주한테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원래 이사의 충실 의무는 기업이었는데 그게 주주한테 신경을 쓰다 보면 행동주의 펀드 쪽에서는 아무래도 단기간에 수익을 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주가를 부양시키는 부분에는 몰입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배당을 많이 받게 되지만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건 하나 짚고 싶고 다시 환원을 해서 다시 돌아가서 그 25만 원 관련해서 추경 부분 입장은 뭐냐면 결국은 그렇습니다. 저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4인 가족이 때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려워요. 근데 저보다 진짜 어려운 사람한테 소상공인에 대해서 폐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자율을 낮춰주면서 폐업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생활안정기금을 주는 게 전 맞다고 하는데 네. 제 입장마저도 저는 당위론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하지만 제가 만약 돈을 100만 원 4인 가족으로 받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저 또한 제가 필요치 않지만 100만 원을 주게 되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호응을 한다는 거죠. 한 번 받을 때는 크게 생각 없다가 나중에는 처음에는 뭔가 받지 않으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계속 그게 만성화되는 뭐 어떤 의식 없이 받게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재정 13조 원이라는 재정은 미래 세대가 분명히 그건 채워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 결국 우리는 기축 통화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나라 빚이 100조 원으로 늘었다는 등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데 국민에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본과 미국이 재정을 풀고 있는데 국채, 금리가 올랐습니다. 기축 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우리 미래 세대가 감당할 몫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자제하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두텁게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예, 반론 드릴게요. 네,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은 말씀하셔가지고 예. 조목조목 말씀드리면 우선은 지금 코로나19보다 더 어려운 정말 내수가 침체된 그런 경제의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정말 이재명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IMF 제2의 시기인 것처럼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도 30조 추경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공약이었죠. 예, 사실은 우리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여야가 같이 힘합쳐서 추경 논의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저희도 봤고요. 이번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김용태 비대위원장 찾아갔을 때도 추경에 대해서 같이 협조해달라는 그런 당부를 한 만큼 민생 경제에 있어서는 국회가 이제는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네. 특히나 20조에 대한 추경은 예전에 최상목 그런 경제부총리 있을 때도 사실 예결위에서 논의가 됐었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우리 선거 기간 동안에도 외국의 유명한 이코노미스트지에서도 예측하기로는 한국은 30조에서 40조 정도의 추경을 확대하면서 물가를 내수를 더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예측도 하고 필요성도 그렇게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잘 가다듬어서 실제로는 여야가 이제는 추경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보편적 그런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냐 아니면 선택적이냐 이런 부분들은 저는 국민의힘과 그런 민주당이 같이 논의하면서 어떤 것이 가장 지금 상황에서 합리적이냐에 대한 토론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정치의 정상화된 기능이기 때문에 실제로 선별적 복지에 대한 필요성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잡고 그러면 그 소득 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행정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으로 할 건지 아니면 선택적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기존에 마련하는 좋은 토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약간 언급을 하시면서 그런 주주에 대한 부분 얘기하셨는데 그동안 기업에서 이 사회가 너무 대주주들의 편을 지면서 사실은 소액주주들 개미들이 피해를 봤던 그런 여러 가지 과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쪼개기 상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중복 상장을 한다거나 그런 갑질들이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이 사회가 전체 그런 주주들을 위해서 공정한 시스템을 개편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제도적 개선도 같이 가야 된다. 그러면서 국회가 이런 부분도 토론을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이 예정이 돼 있는데 30분에 예정이 돼 있거든요. 현안 관련이어서 어떤 내용인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데 현장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조금 늦어져서 기다리셨죠? 네. 오늘 마지막 브리핑이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 피알라 체코 총리와 통화 내용이 첫 번째 브리핑 내용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 내용은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와 관련된 브리핑입니다. 우선 첫 번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6월 11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약 20분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첫 통화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피알라 총리가 대통령 취임을 축하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올해는 한 체코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평가하며 양국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발전을 이룩해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양국 간 긴밀한 경제 협력에 기여하고 있는 약 100여 개의 체코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피알라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양 정상은 지난 6월 4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체결된 것을 평가하고 이는 양국 간 경제 협력을 더욱 확대시키는 시금석이라고 하며 양국 간 협력이 원전을 넘어 첨단 산업, 인프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인적 교류의 확대를 평가하면서 문화 분야 교류 협력도 확대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한반도 정세 등 국제 정세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고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향후 편리한 시기에 피알라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피알라 총리는 이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 읽겠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관련 브리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를 기해 우리 군 당국이 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겁니다. 특히 이는 북한의 소음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겪어온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었던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결정을 내렸고 이는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회복에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라는 두 가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 관련 사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조치해 나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상 정리하고 한체코 정상통화 및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 관련한 질문. 예, 두 가지 발표 내용이 있었네요. 먼저 체코 총리와 20분 정도 첫 통화를 했고요. 체코 원전 계약 체결을 높이 평가하고 경제 협력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원전을 넘어서 포괄적인 협력을 기대한다는 점도 대통령실이 밝혔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대북 확성 방송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남북관계 신뢰 회복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의지라는 점을 대통령실은 설명을 했고요. 대선 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바를 실천하는 것이다. 접견 지역의 주민 고통을 덜 실질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이고 상호 신뢰의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자, 일단 대북 확성 방송 중지 얘기부터 해볼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남북 관계를 회복한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지난 3년간 윤 정권에서의 그런 북한과의 긴장 강화가 되면서 국민들께서 이러다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감이 있으셨죠. 예. 실제로 전단지 살포도 있었고 오물풍선 날라오고 그러면서 또 확성기도 설치하고 정말 강대강 대치로 갔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특히 그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어야 됐었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도 또 요청하신 분이 전단지 살포에 대해서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그런 대북 확성기도 자진 철수하는 방식으로의 긴장 완화 그리고 상호의 신뢰 관계 회복이 된다고 하면 아마 북한도 이에 그러니까 상응하는 그런 뭔가 태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에는 이 민주당과 진보 정권에서 추구하는 그런 남북의 이제 예. 평화와 화해의 길로 가는 첫 번째 그런 교두보
이자 시발점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의 조치는 매우 잘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대북 확성 방송이 윤석열 정부 때 제기가 됐었잖아요. 네, 예. 아무래도 뭐 윤석열 정부 때 갑자기 저희가 뜬금없이 한 건 아니고요.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한 대응 원칙에 따라 매뉴얼대로 한 겁니다. 특히나 이제 북한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게 민간 단체의 어떤 전단을 보내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근데 헌재에서 2023년도에 접경 지역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나왔습니다. 다만 접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물풍선과 그다음에 대북 확성기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소음 어떤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느냐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권이 바뀐 만큼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북한의 어떤 중대한 도발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의 대북 방송을 지금 중지시킨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시그널, 메시지를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북한이 그에 걸맞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북에 상응하는 조치도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저는 뭐 북한이 만약에 또 도발을 해올 경우 저희도 그 매뉴얼대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겁니다. 다만 아까 뭐 여러 차례 지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접경 지역에는 국민들이 피해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전단지 살포 이런 것들 뭐 자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되돌아오는 피해는 누가 다 고스란히 받았습니까? 접경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 이상한 굉음 같은 거, 괴음 같은 거를 저쪽에서 북한에서 계속 틀면서 예.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그리고 가축들도 피해를 보는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그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저희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일단 가야 된다.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초기에 정권 초기에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요. 정권 초기에 표명해 주신 거는 전 매우 긍정적이고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백지연 의원도 한 말씀 하시죠. 네,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적인 정체성을 보여준 조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겪었던 판문점 패싱이라든가 그리고 또 지금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들이 한미연합군 훈련 사드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패는 반복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그런 굴종적인 태도와는 결을 달리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속보 자막은 조금 더 시청자들 보실 수 있게 전해드리도록 하죠. 한국거래소 방문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점심 식사를 했거든요. 연이틀 일정이 없던 점심 미팅인데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이례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기자들하고의 소통을 강조하는 그런 행보로 풀이가 됩니다. 네, 구내식당이겠죠? 예, 구내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이고요.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 함께 구내식당에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백지연 의원님? 네, 사실 명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원활히 소통을 해 나가기를 바라고요. 앞서 브리핑했던 강유정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태도 측면에서 지금 언론들이나 국민들로부터 지적을 다소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보 기강도 정부의 얼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소통하겠다는 행보를 보인 만큼 대통령실의 그런 공보 조직들 그리고 홍보 조직들도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와 함께 발을 맞춰가면서 앞으로 언론 친화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태도가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네, 다소 브리핑 과정에 있어서 이제 기자들이 추가 질의를 하려고 했을 때 첫 번째 브리핑에서 질의를 받지 않고 바로 쌩 나가는 장면들 때문에 많은 지적들이 따르곤 했었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직접 기자들과 명함도 주고받고 식사를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원활하게 여러 매체들과 소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예.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이 스킨십입니다. 정말 그 선거 기간이나 아니면 평소에도 현장 가면 힘받고 오시는 그런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언론들과 어제도 차담회를 하셨고 오늘도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뭔가 소통의 그런 열린 모습을 보인다는 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그리고 지금의 저 사진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당대표 하시면서도 의원들과 직접 소통을 했던 SNS 활용을 매우 잘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예. 그런 만큼 여러 경제 관료들 그리고 국무위원들 그리고 여러 지금 뭐
공직에 있는 분들과도 자기 핸드폰을 오픈할 정도로 직접적인 소통과 좋은 아이디어 제안해달라. 그래서 정말 실무형이자 일 잘할 수밖에 없는 국무위원들 그리고 공무원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능함이 꼭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지난 3년에 윤석열 정권의 입틀막 사건이나 언론 통제를 하거나 그랬던 부분과는 상반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들이 끝까지 계속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네, 저기 아무래도 지금 허니문 기간 아닙니까? 물론 기자와 언론과 이제 정부가 허니문 기간은 있을 수 없죠. 문제가 있으면 끊임없이 문제 비판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자들 만났을 때 아무래도 본인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소위 말한 거리, 컨텐츠가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뭔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잘 안 됐을 때 언론의 어떤 비판적인 질문과 그런 어떤 보도가 잇따를 텐데 그때도 저럴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모든 일에서 중요한 게 일관성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기존의 정치인이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도어 스태핑이라는 걸 했습니다. 한 80여일 하다가 중단돼서 저도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 중단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누구한테 있느냐 그거를 지금 논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고요. 여하튼 정치인들이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언론과 함께 하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는 건 좋은 거고요. 저렇게 어떻게 보면 한 장의 사진, 뭐 몇 장의 사진으로 남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기자나 언론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 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입니다. 거의 선거 막판 갔을 때는 대부분의 유튜브에 출연을 해갖고 본인이 길게 뭔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해갖고 사실은 보좌진들이 덜덜 떨고 있었거든요. 또 예. 사고 나지 않을까. 그런데 만약에 위기의 순간이나 아니면 민감한 질문들이 들어오거나 공격을 받을 때 오히려 본인이 더 소통을 확대해서 이걸 돌파하려고 하지 숨어버리거나 도어 스탬핑을 없애는 방식으로 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돼서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을 더 확대하는 방식은 지금 시작점이 매우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뭐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이제 법원에 출두했을 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직선거법 관련해서인지 대장동인지 제가 가물가물합니다. 그때 기자분들이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검찰이 말한 대로 발표한 대로 그대로 받아쓰기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기사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민주당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였기 때문에 앞으로 과연 그러겠느냐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고요. 뭐 포용적인 그리고 언론 친화적인 국민의 목소리를 잘 귀담는 경청하는 대통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과거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기자실을 자주 찾고 소통했던 대통령은 다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이셨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다 곤란한 상황일 때 노무현 대통령은 오히려 그 기자들이 청와대를 공격하고 대통령실을 공격할 때 기자실을 찾아가서 그때도 그 비서진들이 이럴 때 가시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뿌리치고 기자실을 100번 이상 찾았던 게 노무현 대통령이셨잖아요. 저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 역시 혹시나 곤란한 상황이 오더라도 적극적으로 기자실을 찾아가서 소통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몇 번이나 저는 그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보통 한 100번 이상 5년 동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횟수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벌써 지금 일주일이 안 됐는데 벌써 2번이나 찾았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기자들과의 소통을 불리한 상황이 오더라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실 거라고 좀 봅니다. 예. 공식 기자회견 때 딱 각 잡힌 자리에서 아주 그냥 그 공식적인 질의응답 정도를 하는 걸 넘어서서 실제로 이렇게 만나면 물어볼 게 많고 또 들을 내용이 많을 것 같아요. 기자 입장에서 저도 생각을 해보면 궁금했던 점 평소에 그리고 의문이 들었던 점도 질문을 하고 답을 얻으면서 취재 활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짧게 이 내용을 얘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대통령실이 텅 비었다. 처음에 일주일 전에 들어가서 마치 무덤 같다라는 표현까지 이 대통령이 썼는데 부실한 인수인계냐 아니냐. 이 점 오늘까지도 계속 논란인 것 같아요. 이게 수사로 또 이어지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어떤 의견들이신지 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 그 점을 좀 짚어주시죠. 먼저 전 네.
대통령실에 네. 몸담았던 김기영 의원님. 아무래도 민주당이나 아니면 지금의 현재 대통령실에서는 인수인계가 안 됐다. 그래서 그 표현을 텅 빈 집 같다 그런 거보다는 무덤 같다 그런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인수인계가 안 되는 게 사실상 어느 정도 구체적인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도에 나온 부분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안보실은 굉장히 민감한 정보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보실장이 실제로 인수인계를 직접적으로 대면 보고를 통해서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안보실 말고 비서실 같은 경우는 총무비서관이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있었는데 각 비서관실로부터 10장의 인수인계에 관련된 어떤 페이퍼, 문건을 준비시키라고 했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와서 그거를 설명을 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아예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 관련한 어떤 법의 근거에서 그리고 또 관례에 비춰봤을 때 윤석열 정부에 있던 사람들이 나몰라라 하면서 아예 모든 자료를 삭제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적대적인 상황에서 친절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나몰라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례와 그다음에 대통령 기록물 관련 법에 따라서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 단체가 고발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이런 것까지 법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뭐 수사를 통해서 만약에 책임이 지을 만한 상황이 있다면 그건 책임을 지는 거고 그게 아니라 우리도 문재인 정부로부터 인수인계를 얼마나 잘 받았느냐 했을 때 당시 인수위 어떤 대변인을 했던 그 대변인 그 브리핑을 봤을 때는 굉장히 제대로 받은 게 없다 그런 어떤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주 예외적인 상황인 건지 아니면 인수인계가 진보나 보수에서 혹은 보수에서 진보 정권으로 갔을 때 좀 적극적이지 않은 행태인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홈페이지를 여는데 시간도 꽤 이제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소스 코드까지 삭제를 해버렸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면 저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쯤 다시 열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지난 3년간 얼마나 은폐하거나 가릴 것이 많으면 모든 걸 다 없애버렸는지 오히려 뭔가 정말 잘못한 게 많은가? 뭔가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요. 저는 병원에서 근무해서 환자 인수인계할 때 의사나 간호사들이 대면으로 구두로 직접 인계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가의 대수사를 하는 정말 대통령실에서 정말 PC를 물리적으로 파손할 정도로의 그런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과 윤재순 이 비서관이 공수처 그리고 경찰에 고소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보면 이관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폐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상적인 대통령의 그런 연계가 된다 그러면 1년 전부터 대통령 기록물을 어떤 거를 이관할 건지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제대로 남겨져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꼭 필요한 것이죠. 특히나 폐기에 대한 조항도 보면은 대통령 기록물을 폐기할 때는 전문위원회의 심의위원회를 열어서요. 폐기해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보존기간이 끝났을 때에 폐기하는 경우에 대한 조항이긴 한데요. 그만큼 대통령의 기록물은 중요하다.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 항상 사고가 나거나 미스매치가 되면 그것이 다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이양하기 위한 노력들이 상호가 필요한데 지금으로서는 그동안에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공백이 상당히 있었다고 하지만 비서실이 남아서 한 것이 무엇이냐. 예. 결국에는 비상계엄의 진상을 드러나게 하는 데 있어서 은폐하는 방패 역할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록물을 또 삭제해버리는 그런 오히려 국가에 방해되는 반대의 역할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공무원으로서 그런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책임질 건 책임져야 된다는 면에서 진상규명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이 2분 남아서 다른 두 분에게 1분씩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원래 정부 출범 시에 홈페이지는 새롭게 갖추는 게 맞고요. 다만 이번에는 인수위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 부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과 지금 함께 국정 운영을 초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부처 같은 경우에는 무리 없이 국정 운영에 대한 여러 인수 인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윤석열 정부가 만들었던 성과 중에 특히 원전 수출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바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겨줄 때 마지막으로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저희도 뭐 사무실을 비워주는 건 똑같이 합니다. 하지만 인수인계 관련돼서 그 수석실별로 다 서류를 만들고 넘겨주는 역할을 다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도의 볼멘 소리가 나왔다는 거는 아마도 저는 기본적인 이 인수인계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금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확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밝혀본 다음에 그 법에 따른 것이었다면 그대로 넘어가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어겨가면서 뭔가 업무방해 의도가 담긴 것이 밝혀진다. 그럼 그거에 따른 전 처벌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사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또 수사 과정까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간에 속보도 있어서 다양한 해설들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